장하고 뇌는 신경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우리가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장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우리 전체 몸에서 약 95%가 뇌가 아니고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점막에 장크롬 친화성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가 음식물이나 장내 미생물 신호에 반응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이것이 우리 몸의 이제 부교감 신경인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갱년기 때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를 하면은 장내 미생물도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에스트로볼롬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 미생물은 에스트로겐을 먹고 살아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니까 얘네들이 생존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장하고 뇌를 잇는 축이 함께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조금 더 장내 미생물을 더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이런 중요한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주로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공급을 하면 장내 미생물들은 이것들을 가공해서 이 음식을 더 흡수가 잘 되게 가공을 해서 최대 흡수율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똑같은 영양소인데도 효과가 더 빠른 바이오 액티브 영양소로 재가공을 해서 우리 몸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부 장내 세균들은 뭐 비타민 K나 일부 비타민 B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 미생물만 잘 키우면 비싼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이런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인데요. 갱년기 여성들의 내분비계는 이미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지금 제대로 분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 상태인데 이때 농약이나 항생제 아니면 가공식품 속에 있는 환경호르몬 이런 것처럼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작용하는 물질에 과다 노출되면 호르몬 수용체가 혼란에 빠져서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영양제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영양제라고 해서 식사를 절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갱년기를 이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뭐 식물성 호르몬 계열 이런 영양제들은 사실 갱년기 초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갱년기 초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보다는 에스트로겐 기복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식물성 호르몬이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영양, 그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재료, 그리고 소화하기 편한 조리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진짜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아니 남편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오긴 와요. 근데 그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차이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줄긴 주는데 남성 호르몬인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일정하게 줄지를 않고 이 갱년기 동안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에스트로겐이 정상보다 훨씬 높고 어떤 날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이런 기복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때문에 뇌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이런 데 혼란이 와서 뭐 불면, 불안, 두근거림, 뭐 감정 기복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성들도 호르몬 수치가 막 하루는 600, 다음 날은 60, 막 이렇게 요동을 쳤으면 그분들도 갱년기가 이렇게 평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유독 힘든 이유는 본인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양상 자체가 완전히 남성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틀린데요.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을 고안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부신, 근육, 지방 이런 말초 주식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고환 기능이 떨어져도 다른 경로로 해서 일정한 수치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이 분산형 시스템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폐경 전까지는 거의 90% 이상 에스트로겐을 다 난소에 의존해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런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었다가 난소 기능이 멈추니까 그때는 지방이나 근육 이런 데서 소량만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기능이 일부 저하되는 수준이지만 여성은 호르몬 환경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구조적인 변혁을 겪습니다. 그래서 같은 갱년기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맞죠?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긴 여정이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5년에서 8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사춘기 애한테 우리가 너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어른이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는 어떤 긴 여정이기 때문에 폐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월경은 우리가 갱년기를 겪는 하나의 과정 중에 생기는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예요. 초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초경을 겪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부터 여성이야, 여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폐경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어떤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자체가 갱년기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갱년기 증상은 월경이 완전히 멈추면 시작된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면 홍조, 불면,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은 월경이 완전히 멈추기 전부터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갱년기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좀 나누거든요. 후기 가임기, 그러니까 가임기의 맨 마지막 시기, 그 다음에 폐경을 기준으로 해서 폐경 이행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폐경이 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 그거를 폐경 이행기라고 하고 이때는 호르몬의 기복이 막 생겨요. 이러면서 점점 폐경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폐경 이후로 우리가 폐경 후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폐경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월경 후에 12개월이 지난 시점을 우리가 그때 1년 전에 그때가 폐경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월경이 있는 그 당시에는 내가 폐경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된 날짜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내가 폐경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폐경 이행기, 그다음에 폐경 후 첫 1년 요때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폐경 주변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럼 각 시기별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통 이제 후기 가임기, 요때가 이제 우리가 50세 폐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한 38세에서 42세, 요 사이가 후기 가임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월경 주기가 미묘하게 짧아지거나, 처음에. 규칙적이긴 한데 조금 짧아져요. 아니면은 한 번씩 좀 밀리기도 해요. 요런 시기가 있어요. 요게 이제 후기 가임기고, 이때부터 슬슬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예전보다 오래 남고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배란이 지연되면은 그것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일어나서 막 붓기도 하고 배가 좀 더부룩하기도 하고 유방통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월경전 증후군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생리가 살짝 좀 밀리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슬슬 통증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빨리 오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체중 증가 같은 게 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지나면 이제 폐경 이행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폐경 때까지는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행기가 뭐 2, 3년 이렇게 짧기도 하고 어떤 분은 7, 8년씩 막 길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생리 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어요. 어쩔 때는 정상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건너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짧아지기도 하고 한 달에 2번 하기도 하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면 홍조, 발한, 뭐 수면 장애,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이 시기부터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호르몬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난소가 아직 에스트로겐을 분비할 힘이 충분한데 근데 배란처럼 고도로 숙련된 직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소 입장에서는 배란을 성공시키려고 에스트로겐을 더 열심히 분비해요.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평소에 배란기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배란을 잘 할 때 분비했던 호르몬에 비해서 또 2배, 3배씩 많이 분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갱년기 증상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혼동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미리 안다면은 우리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호르몬 측정을 해보고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몸에 우리가 많이 건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흔들리고 체중도 증가하고 요런 요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폐경 후에 앞으로 노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우리 여성들의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갱년기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복잡하게 나눴죠. 근데 제가 그동안 여러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아주 좀 간단하게 분류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갱년기 준비생. 이분들은 이제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갱년기 초년생. 요때가 한 만 48세에서 52세 요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세에 완경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앞뒤로 한 2년 정도? 요때가 갱년기가 막 시작돼서 굉장히 증상이 혹독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경이 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요때를 갱년기 고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오래 고생을 이미 했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고 증상도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완경이 되고 나서 5년 이상 지났어요. 그러면은 한 만 55세 이후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이미 이제 몸이 우리가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상태예요. 모든 증상을 다 겪고 적응이 끝나서 안정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갱년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요거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시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나이보다 훨씬 긴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갱년기 준비생 때는 일단 호르몬 불균형 단계예요. 호르몬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균형이 좀 미세하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때는 월경 주기가 살짝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월경통이나 월경과다, 이런 부인과적인 증상들이 조금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유방통, 유방의 물혹, 복부팽만, 난소의 물혹,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초년생, 이때가 제일 증상이 심할 때인데요. 이때는 이제 힘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감정 기복, 뭐 우울 불안, 심한 분들은 공황장애 같은 거를 경험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사지표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 검사하면 다 정상이었는데 뭐 검사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혈당이 높아요, 그리고 혈압 재면 갑자기 혈압이 높아요 이러고, 갑자기 머리가 멍하면서 뭐 단어가 잘 생각 안 나고 이런 브레인 포그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몸이 여기저기 막 아파요. 염증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팔을 들려니까 뭐 안 들려서 갔더니 뭐 오십견이래요 이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참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에스트로겐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골다공증, 근감소증, 질건조증, 과민성 방광, 동맥경화증, 이제 이런 노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은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거를 갱년기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 류마티스인가 뭐 퇴행성 관절염인가 이러면서 뭐 류마티스 내과를 가기도 하고 정형외과를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 그 국제 학술지에 클라이맥테릭이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현상을 폐경 관련 근골격계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이 논문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병명이 아니고 폐경 이행기 때 흔히 겪는 관절통, 그다음에 근육량 감소, 그다음에 골밀도 감소, 운동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임상적 스펙트럼으로 묶어서 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갱년기 때 겪는 여러 가지 통증들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여성들이 겪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70%의 여성들이 이런 증상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병원을 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가도 40% 정도는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해요. 나는 아픈데. 그러니까 인종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이게 거의 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은 사실은 꾀병이나 뭐 신경성 이런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스트로겐은 뇌, 심장, 뼈, 간, 지방 이런 거는 물론이고 면역세포까지도 분포를 해요. 그리고 갱년기 통증은 이 근막, 인대, 관절 이런 데도 에스트로겐이 정신적으로 다 광범위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통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진통제보다는 호르몬 치료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휴식보다는 적절한 운동이 통증 억제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때 느끼는 브레인 포그라는 거는 조금 일반적인 치매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왜 그러느냐. 이게 뇌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헬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대뇌에서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집중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작동하는 뇌 호르몬 역할도 해요.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오르거나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회로들이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어를 찾거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일이 갑자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은 뇌에 연료 공급하는 데도 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사실은 작동을 우리 몸의 곳곳에 안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의 체중의 한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뇌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뇌 세포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은 이 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뇌의 구조적인 손상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연료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뇌가 예전처럼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절전 모드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멍함이 실체가 바로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안면 홍조도 있죠. 그리고 잠도 못 자죠. 막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막 겹치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 자체가 뇌의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조율하고 몸을 추스리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정작 내가 원래 하는 일, 업무, 공부 이런 데 쓸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바닥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치매하고 브레인 포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브레인 포그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는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막 심할 때는 이것도 같이 심해졌다가 또 잠을 잘 잤거나 좀 열감이 덜하고 이러면은 또 확연히 나아져요. 근데 반면 치매는 이런 변동 없이 서서히 일관되게 나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힌트를 주면은 기억력이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그 탤런트 이름 뭐였지 막 할 때 왜 그 누구 있잖아 뭐 누구랑 결혼했었고 왜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막 그러면 맞다 하면서 누구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름이 막 혀끝에서 맴돌다가도 힌트를 딱 들으면 떠올라요. 그게 브레인 포그. 근데 치매는 사건 자체 기억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힌트를 줘도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인이 걱정을 해요. 브레인 포그를 겪는 분들은 스스로 걱정을 해요. 나 이거 치매 아니야? 이러면서 막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거든요. 근데 치매인 사람은 본인이 치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개는 가족이 먼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데려오죠. 근데 자기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일상 기능이 유지돼요. 브레인 포그인 사람들은 일상적인 기능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생각 안 나고 뭐 가방을 뭐 식당에다 그냥 놓고 오고 근데 맞다 그랬지 하고 하지만 일상 기능은 유지돼요. 그러니까 익숙한 길을 잃는다든지 집을 못 찾아간다든지 뭐 늘 하던 일이 순서를 통째로 잊어버리거나 그다음에 돈 계산을 못한다 이런 것들은 브레인 포그 양상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치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브레인 포그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이건 그냥 갱년기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갱년기 때 뇌가 리모델링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어수선해서 잠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호르몬이 막 처음엔 기복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나중에 폐경 후기가 돼서 저 에스트로겐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면은 여기서 우리 몸은 한 번 더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하면 뇌 기능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진행적으로 계속 나빠진다. 그다음에 맨날 집에 잘 찾아갔는데 집에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본인은 모르는데 가족이 먼저 알아챘다. 이런 경우는 치매인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럴 때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반드시 좋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뇌는 계속 변해요.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대 때, 20대, 30대 때 계속 생각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뇌도 모든 회로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폐경 이행기 초기에는 뇌가 좀 부피도 줄고 대사 효율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제대로 생산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증상들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은 점차 뇌는 에스트로겐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럼 뇌가 혈류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면서 자기가 한 번 더 발전을 해요. 그 신경하고 신경 사이의 연결 효율도 올리고 그리고 구조도 재편성하고 그리고 어떤 일부 뇌 조직은 폐경 후에 다시 부피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고 신경 가소성 그러니까 뇌가 다시 환경에 맞춰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재편하는 어떤 역동적인 전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인생에서 크게 리모델링 시기가 딱 3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청소년기. 그래서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인격이 변하잖아요.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는 아기가 갑자기 막 독립심이 생겨서 부모를 멀리하고 또래 집단을 만들고 이게 이때도 뇌가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신 출산기. 이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아기가 있기 전과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많이 모든 게 변하잖아요. 성격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이때도 뇌가 많이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을 위해서 배치됐던 우리 뇌의 자원. 근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회수해서 이거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신경망이 재배치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생기지만 이게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신경세포가 줄어도 효율은 극대화되고 결국은 가성비 좋은 뇌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도 날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리모델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더 예쁘고 편안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는 거니까 건망증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는 지금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